강남권과 강북권의 가격 차이가 좀 큰 편인데 사실은 그 격차가 줄어드냐의 여부에 대한 가장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30대 주요 연령층 분들 무주택자 분들의 30대. 매수 유입이 이제 실현되냐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부동산 시장 점검하는데 이제는 하락세 끝내고 반등했다 이런 통계가 속속 들어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제 제가 야구를 봤거든요. 기아 두산전을 봤는데 포수 뒤에 제일 비싼 광고판 자리에 동호수 지정해서 즉시 입주 가능하다고 하는 브랜드 아파트 광고가 있더라고요. 어제 보신 분들 계시죠? 12회까지 갔던 그 경기에 그 비싼 자리에 그 광고를 넣는다. 지역의 경기는 좋지 않구나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남혁우 부동산연구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네. 어제 그 12회까지 갔거든요. 결국 7대7 무승부로 끝났는데 네. 그 와중에 네. 그 긴장이 팽팽한 와중에 저는 그 뒤에 그 보이더라고요. 중앙공원 앞에 있는 동호수 지정 가능 선착순이라고 붙어 있는데 지역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보면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거든요. 연구원님 지금 직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다고 보고 계신가요? 일단 현재까지 강남 지역 같은 인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집값 반등 일부 보이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그 저가 매물들이 여전히 출현하는 곳들이 일부 존재해서 아직까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수치를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도 평년 대비 아직 못 미치는 수치거든요. 이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지연 그리고 얼마나 인하를 할지에 대한 제한폭들 아직 불확실성이 네.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가격과 거래 측면에서 가다서다를 좀 반복하는 박스권 형태를 보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한다. 아, 이거 좋은 표현이네요. 갑자기 올림픽대로 이런 거 생각나면서 그래요. 우리 1분기로 좁혀서 상황을 좀 볼게요. 올해 1분기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중에서 중대형 거래 비중이 늘었다. 이게 한 60%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모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최근에 우리가 느끼는 바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소형 평수가 잘 나간다. 그 소위 말해서 전용 5구 이런 것들이 손바뀜이 잦다고 하는데 갑자기 중대형이 잘 팔린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중대형이 잘 팔린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요즘 시장의 매수자분들의 트렌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주택 참여 시장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20대 30대를 위주로 한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40, 50대의 주택 교체 수요자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중대형이 선호가 되고 있다는 거는 결국엔 4050 세대 주택 교체 갈아타기 수요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 4인 가구 위주의 구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넓은 평형을 선호하게 되고 학군이나 이제 인근의 인프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도 많이 보시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좀 되면 서울을 예로 들면 뭐 마포, 성동, 용산구 같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입지의 곳들이 더욱 주목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 수요가 많다는 거는 그럼 시장을 어떻게 보신다는 걸까요? 하나는 지금이 갈아타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상급지로 옮겨갈 만큼 가격이 충분히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보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사실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어서 변동성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 그 13대책 이후에 규제 지역 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이 회복 추세를 보이다가도 뭐 금리가 장기화로 고금리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나 중동 전쟁 같은 리스크로 이제 외생 변수에도 거래량이 하락되면서 네.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올 하반기에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바닥이라고 본다고 하기에는 조금 신중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온다. 사실 제가 최근에 나온 그 부동산 실거래 통계 중에서 원베일리 24평이 29억 8천만 원 네. 신고가를 찍었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면은 사실 선택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걸 선택을 한다.
다시 똘똘한 한 채 집중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좀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소위 저희가 말하는 상급지의 과열 현상이 생기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강남권과 강북권의 가격 차이가 좀 큰 편인데 사실은 그 격차가 줄어드냐의 여부에 대한 가장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30대 주요 연령층 분들 무주택자 분들의 30대. 매수 유입이 이제 실현되냐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지금 역사적 평균 한 30.1% 정도의 30대 매수 비중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6.1%로 여전히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이 확산되고 제가 또 하나 보고 있는 트리거는 전세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하면 30대 무주택자 분들이 좀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을 회복하고 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 좀 좁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해볼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전체 지역에서 지난번에 소위 영끌족들이 몰렸다라고 했던 지역이 노도강이잖아요. 노원, 도봉, 강북. 근데 서울에서 일부 지역의 신고가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25개 구 모두에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와중에도 노도강은 하락세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공급과 수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급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21년에 사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저희 소위 말해서 30대 분들이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네. 뭐 가격 만족도도 있었을 거고요. 그때 포모 투자 열풍이 확산이 불었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매도 상환 능력에 대한 좀 고갈이 되다 보니까 급매물들을 아직도 좀 출현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재건축 굉장히 많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쪽에. 그런 쪽에 이제 지방 투자자 분들께서 사셨던 분들도 최근에 이제 사업성 악화나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망 매물로 좀 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수요의 관점에서 사실 이제 배우 수요를 저희가 좀 배우 세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뭐 양주나 네. 경기도 의정부나 이런 곳들에 사실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GTX라는 어떻게 보면 좀 노선 같은 것들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대가 또 비슷하게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쪽을 보시던 수요분들이 조금 더 넓혀서 여러 가지 뭐 편의성 인프라를 고려해서 그런 대체지들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조금 더 가면 인접 지역이니까 교통편이 개선된다고 보면 그쪽에 인프라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선택도 있었다. 네. 근데 서울 지역 내 강남과 비강남의 가격 격차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 기억에도 한 15년 전만 해도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건 약간 대출을 좀 더 보태면 갈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진짜 그 3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네. 수 없는 것처럼 네.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네. 돼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격차를 좀 줄일 수는 없을까요? 일단은 격차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시장 사이클적으로 좀 뭐 가격 하향 안정화나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너무나 우량한 입지지만 가격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취약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난 뭐 역사적 상승장들을 복기를 해봐도 항상 강남 집값과 그 외 집값의 가격 차이는 좀 상대적으로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벤트나 트리거를 통해서 가격 격차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강남에 좀 입성하고 싶은 열망이 있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시장에 사이클적으로 가격차가 좀 좁혀지는 그런 순간들도 잘 좀 태핑하셔서 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사실 조금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전세를 끼고 사놓는 형태의 매수가 좀 많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 이른바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좀 다시 맞습니다. 늘어나는군요. 예, 갭 투자인데 사실상은 이제 실거주할 집을 미리 사둔다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밖에서 약간 좀 고생스러운 시간을 견디면서 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을 마련했을 때 내 네. 집에 들어가겠다. 네. 전세 얘기 해주셨으니까 전세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면 전세 가격이 1년째 올랐습니다. 네. 작년 5월 말 이후에 52주 연속 상승인데 이게 역대 최고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역대 최고점 대비 한 84%까지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네. 또 모든 구에서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게 지방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역전세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간담회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의 지자체를 딱 반씩 나눌 수 있다. 상승세 반, 네네. 역전세 혹은 하락세 반. 이 시장이 이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수도권부터 매매 시장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엄청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임차수에 머무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수요 공급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면 갱신 계약을 하시면서 뭐 시장에 새로운 수요로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사실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뭐 제가 좀 크리티컬하게 보는 거는 이제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전세 순수한 전세로 이제 거주하고 싶으신 수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반전세 매물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축 아파트 인근에 뭐 전세 물건에 대해서 수요가 또 유입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뭐 21년 저희 뭐 착공 물량을 관점을 봐도 23년이 21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미래에 이런 공급 부족 이슈가 조금 더 심해지고 가시화가 되면 뭐 중금리에 저희가 앞으로는 살 거라고 해도 이를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인 일부 임차 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로 좀 전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아파트 시장 말씀도 해주셨지만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는 여전히 어렵단 말이죠. 그쪽이 사실은 이 아파트 전세 시장 수요를 분산하면서 그동안 가격을 네네. 눌러왔던 건데 그럼 그쪽 어려운 건 당분간 계속 될 걸로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당분간은 지금 수요 관점에서 전세 사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분들도 좀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수요자분들도 좀 꺼리시죠. 근데 이제 지금 또 한 가지 또 새로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22년 대비 23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착공 물량이 55% 이상 줄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세 금액이 상승할 압력이 좀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또 한 가지 문제로 이제 신축으로 이제 좀 개발을 해서 분양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입장에서도 사실 수요가 좀 있어서 분양을 했을 때 좀 수요자가 받아줘서 분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또 분양을 목적으로 개발하시는 분들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사실 결국에는 공급 부족으로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좀 전세 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또 아파트 시장으로까지 수요 유입을 이제 야기시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착공과 그 앞으로 입주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국토부 통계가 정확하지 않았다. 네. 국토부도 확인을 해준 네. 내용이잖아요. 네. 19만 호를 누락하고 통계를 냈다는 건데 이걸 제대로 더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 입주 예정 물량이 부족한 게 맞습니까? 일단은 그 수치를 트래킹을 해보면 네. 이제 수치에 괴리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물량이라는 거를 이제 카운팅할 때 단순 그 시점의 물량을 카운팅한다기보다 누적이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숫자적으로 그 시점에는 숫자 통계치에 오류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결국엔 누적으로 봤을 때는 순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적다라고 부족하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공급 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 시장도 요즘에 관심들이 많으신가 보죠. 최근 서점가에서 경매 관련 책이 많이 출간이 된다고 하는데 경매라는 거 그리고 경매가 낙찰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집값의 선행 지표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신호 중에 하나잖아요. 지난달에 보니까 전국의 아파트 경매 건수가 2020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로 늘었다.
이거는 본인이 사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시장에서 이걸 받아주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일 거고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습니까? 물론 이제 경매 건수가 증가하면서 시장 참여자들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맞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값 반등의 현상이 좀 보이면서 아파트 경매 시장에 수요가 좀 집중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 경매 건수보다도 저희가 뭐 낙찰가율이라든지 유찰 여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사실 지역 간의 혼조세가 아직까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려보면 강남권 대비해서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유찰 1, 2회 이상을 이제 반복하기도 하고요. 뭐 낙찰가율도 이제 70% 정도로 이제 그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역 간의 혼조세가 좀 보이기 때문에 뭐 이게 집가 상승의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하고도 비슷하군요. 네. 전세 시장에서도 보니까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노도강 지역은 상승폭이 다른 데보다 적고 역시 서초, 강남 이쪽에 비싼 전세가 많은 것도 상승폭이 다른 동네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양극화 속에서 분명히 시장에서 가격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재건축이 작년까지는 사실 관심이 좀 있다가 네네. 이런 고금리에 공사비 감당되겠어 해서 약간 시들해지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동네들 서울 여의도 목동, 압구정 신고가 계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압구정은 100억이 넘어가는 집이 우습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양분화되어 있는 현상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분들 이제 상대적으로 구매를 갖추신 분들이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선행됐을 때 재건축 가격 상승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 돼서 가장 비쌀 것이라는 생각이 좀 기대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실을 좀 마주하게 되죠. 이제 사업성 같은 경우가 이제 PF 금융환경 악화라든지 뭐 공사비 인상으로 해서 사업성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사업성이 부족해지면 사실 기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 돈을 조금 덜 내면서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분양을 좀 비싸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양을 비싸게 할 수 있는 입지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신고가를 찍는 소위 핵심 지역들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 위주로 매수세들이 유입이 당분간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상대적 구매를 갖춘 자산가분들 역시도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좀 신고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내가 만약에 저는 아닙니다만 자산가의 입장이라고 쳐요. 근데 여기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살아생전에 이게 재건축이 될지 모르겠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에 몇십 년씩 돈을 묻어두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주식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재건축 사실 성장주 같은 거거든요. 지금 저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실제 실물 가치는 없지만 기대감을 통해서 어떤 가격 상승이나 시세 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투자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재건축이 신축 아파트가 되는 실현 여부를 떠나서 뭐 시장 변화, 가격 시장의 뭐 흐름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 어떻게 보면 상승할 때 회복 탄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뭐 좀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마 우리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내가 무주택이다. 그럼 나 언제 집 사야 돼?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가 있다. 그럼 난 언제 갈아타야 돼?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그 시점을 조언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저희 뭐 금리나 시점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는 거에서도 약간 퀘스천이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가시화됐을 때 그 인하 폭도 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점, 그러니까 타이밍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는 건 살짝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뭐
뭐 유명한 월가의 현자 분이신데 그 나심 탈레브라는 작가가 이제 뭐 프레질이라는 말 많이 네. 했잖아요. 사실 지금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으로 우선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 중에 가격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을 보셔도 아직 이제 좀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회복 못한 곳들도 있고요. 뭐 20년도 이후에 사실 유동성 버블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대세 상승을 네. 만들었던 건데 그 전에 20년 정도에 준하는 시세에 있는 곳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뭐 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좀 낮추실 수도 있고 시장이 뭐 상승 전환을 확실하게 좀 했을 때도 상승 잠재력도 갖출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전세 가격 상승도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 정체돼 있는데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저희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집값이 내려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지역 뭐 대표적으로 뭐 교통호재나 학군지 네. 이런 지역들 위주도 한번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말씀 참고해서 저희 시장 상황 좀 면밀히 보시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네.